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물리학 1 네 번째 시간으로 힘과 운동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자료는 우리 리로스쿨에서만 여러분들이 이용 가능하며 다른 데서 이 영상 자료를 틀거나 다른 데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또는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읽지 않은 학생은 지금 이제 18초부터 20초까지 교과서를 읽고 이 강의를 들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핵심 단어는 가속도, 알짜 힘, 그다음 등가속도 직선운동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가속도하고 알짜힘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같이 복습을 해볼게요. 먼저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될 사항은 이겁니다. 물리학 1에서는 직선 운동만 다룬다고 그랬습니다. 직선 운동이라면 앞으로만 쭉, 이쪽으로만 쭉 가든지, 아니면 반대편으로만 쭉 가든지, 아니면 조금 어렵다 그러면 갔다가 다시 직선상에서 돌아오는 애.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애. 그러니까 이것만 다룹니다. 그러면 여기서 갔다가 돌아오는 애를 이렇게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방향 바꾸는 건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물리학 1에서는. 물리 2에서는 이제 이렇게 방향 바꾸는 게 나오거든요. 평면상에서 왔다 곡선 따라. 근데 물리학 1에서는 왔다가 되돌아오는 거,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이 아닌 상황에서는 그게 되돌아오지만 않으면 속도의 크기와 속력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도는 우리 했죠. 시간분의 변위였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이 변위하고 이동거리만 같으면, 이 변위의 크기하고 이동거리 값만 같으면 당연히 속도의 크기와 속력이 같은 거죠. 근데 직선자는 쭉 앞으로만 가는 애다. 방향 바뀌는 것 없이 계속 가는 거다. 1초 동안 계속 앞으로만 간다. 그러면 얘는 위치의 변화량이나 이동한 거리나 같은 거죠. 그래서 속도 크기와 속력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이런 경우만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속도 하면 이야기하면 거의 속력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물리학 1에서는. 하지만 물리학 2로 넘어가면 이제 속도하고 속력은 다른 상황이 엄청 많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물리학 1에서는 그렇게 이해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했던 식을 써보면 정의를 한번 써보면 속도의 정의는 뭐였냐? 속도, 속력의 정의는 걸린 시간분의 변위 또는 이동 거리가 속도, 속력의 정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게 속도의 정의인데, 그럼 이때 이 구한 속도는 평균 속도냐, 순간 속도냐,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의 차이는 뭐냐면, 이 걸린 시간이 기냐, 아니면 걸린 시간이 거의 0에 가깝냐. 델타 t가 거의 0에 가깝냐, 아니면 델타 t가 0보다 크냐, 요거에 따릅니다. 요러면 이건 평균적인 속력. 요 시간 동안 0.01초 동안 간 거리를 쟀다. 0.01초 동안의 변이를 쟀다. 그럼 그의 속력을 구하면 0.01초 동안의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 요 시간이 우리가 잴 수 없을 만큼 너무 짧은 순간이다, 찰나다, 그 순간이다. 그러면 그거는 그 순간의 속도는 1초일 때, t가 1초일 때 속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딱 시간을 재는 그 순간의 그 속도. 이게 이제 순간 속도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공식은 똑같습니다. 구하는 공식은 모두 다, 또 쓸게요. 델타 t분의 델타 s인데, 요 시간이 이제 엄청 작아지면 순간 속도가 되는 거고, 이 시간이 엄청 작아진다는 걸 우리 이제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미분 적분을 배우면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리미트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이게 극한이라는 거죠. 극한. 델타 t를 0으로 싹 보내버리면 요 델타 t분의 델타 s 값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순간 속도입니다. 여기 보내면 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 요걸 어떻게 우리가 쓰냐면, 이걸 이제 미분 기호로 쓰는 거죠. dt분의 ds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미분을 배우면 이게 바로 순간 속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는 단지 요 시간, 걸린 시간을 얼마로 잡느냐 차이입니다. 걸린 시간이 길면 요 걸린 시간이 이 정도 됐다. 내가 1시간 됐다. 또는 짧게는 1초를 됐다. 그럼 1초 동안에 이게 평균 속도고, 어느 순간 진짜 짧은 델타 t가 너무 짧아서 0에 가깝다. 그럼 이거는 순간 속도. 됐죠? 그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의미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한 친구가 있어서 같이 한번 얘기해 줘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가속도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우리 속도 항상 정의하면 단위를 얘기해 주죠. 단위. 변위의 단위는 길이니까 미터이고,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초니까 세크입니다. 이걸 지금 나눴죠. 나누니까 여기도 단위도 나누게 됩니다. 이걸 읽을 때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미터 퍼 세크. 그래서 길이 단위를 시간 단위로 나누면 다 속도의 단위가 됩니다. 킬로미터를 초로 나눠도 되고, 킬로미터를 시간 아워로 나눠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미터 퍼 세크로 구하려면 항상 길이 단위는 미터로 바꿔야 되고, 시간 단위는 초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 문제에서 1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그럼 요 1분은 다 초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에다가 60을 곱해서 60초로 만든 거고, 4분이다. 그럼 이것도 미터 퍼 세크를 구하라 그러면 단위를, 이것도 4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4에다가 60을 곱해서 초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초로. 알겠죠? 그래서 이 단위를 보고 뭘 구하라는지, 미터 퍼 세크를 구하라는지, 킬로미터 퍼 세크를 구하라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이 시간과 길이의 단위도 그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항상 길이의 단위 기본은 미터, 시간의 단위 기본은 초라고 그랬죠. MKSA 단위. 그래서 이 단위도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에 했던 단위도 한번 잘 봐두도록 합니다. 다시 이제 가속도로 넘어왔습니다. 가속도의 정의는 뭐냐면, 가속도의 정의는 우리는 물리학은 우리는 이과는 이런 정의 이런 것도 말로 풀어서 안 씁니다. 그냥 우리는 식으로 간단하게 수식으로 쫙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프라이드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을 배우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야, 친구가 가속도의 정의가 뭐냐 물어보면, 가속도는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v다. 이거 끝이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가속도의 정의입니다. 보통 이 줄 세 개라면 이건 정의를 의미합니다. 정의. 가속도는 이런 뜻이다라고 딱 먼저 정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거죠. 요거는 2다, 2. 이게 정의인 거죠. 요 숫자 2라고 쓴 거, 이거는 우리에게는 2라고 정의를 딱 내요. 2개, 이렇게 정의를 딱 내린 거죠.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요거 대신에 이걸 쓰면 되는 거죠. 이 말을 쓰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속도라는 거는 정의가 요겁니다, 정의. 그래서 이제는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걸로 구하면 되는 거죠. 가속도의 뜻이 요거니까. 그래, 가속도를 구하려면 반드시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를 보여요. 이거는 속도 변화. 벡터 다시 표시할게요. 이건 속도 변화.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직선상에서 운동을 다루기 때문에 속도가 변한다는 거는 그건 속력이 변하는 거죠. 속력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속도가 변하다 보면 이제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앞으로 가던 애가 갑자기 뒤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속도 변화를 어떻게 구하냐? 그럼 이때 속도가 변화한다는 속도 변화의 방향이, 가속도는 벡터의 양이니까 속도 변화의 방향이 결국은 뭐의 방향이냐면 가속도의 방향이 되겠죠. 왜냐하면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니까, 시간은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방향이 없죠. 방향이 없는데, 속도는 방향이 있으니까 속도 변화의 방향이 바로 가속도의 방향이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가속도의 방향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거냐? 가속도의 방향은, 그러면 이 속도 변화의 방향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가속도의 방향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거는 가속도의 원인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속도의 원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이 물체의 외부에서 작용하는 R자 힘이라고 했습니다. R자 힘. R자 힘이라는 건 뭐냐면, R자 힘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외부 힘들을 다 합쳤을 때
최종적으로 딱 합친 그 힘. 알겠죠?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두 힘이 작용한다 생각해 봅시다. 3N, 5N. 그럼 이렇게 두 힘이 작용하는데 이거의 알짜힘은 얼마냐? 요 두 개, 이렇게 두 힘이 주어지는 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2N이 주어지는 거 똑같은 거죠. 이거 두 개 합치면 이쪽으로 왼쪽으로 2N이니까. 그러니까 이때 요 2N을 알짜 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짜 힘이 있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다 합쳤을 때 그 힘이 마지막 다 계산한 힘이 딱 나오면 그것 때문에 반드시 가속도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 가속도의 방향은 바로 뭐의 방향이겠습니까? 알짜 힘의 방향이죠. 알짜 힘의 방향. 힘의 방향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체가 운동을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V라는 속도로 가고 있는데 이 V 방향하고 가속도 방향이 같다. 이게 무슨 의미죠? V 방향과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다는 말은 가속도 방향은 알짜 힘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속도 방향,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 속도 방향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니까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이 주어졌다 그 뜻이죠. 그러면 물체의 빠르기는 어떻게 되나요? 빠르기는 증가하는 거죠. 빠르기는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속도 방향하고 가속도 방향이 반대다 하면 속도 방향하고 그 물체에 주어지는 힘의 방향이 반대라는 거죠. 그러면 물체는 일로 가고 있는데 힘이 이쪽으로 주어지면 이 물체의 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느려지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해서 가속도의 방향이 속도 방향과 같냐, 아니면 가속도 방향이 속도 방향과 반대냐, 이때 물체의 속력이 빨라지나 느려지냐는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혹시 뒤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속도 생각하면 반드시 거기에 들어있는 힘하고 다 같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게 오늘 또 할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때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첫 번째 법칙, 뉴턴의 운동 제1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인데 이걸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이것도 우리 식으로 나타내봤죠. 식으로 나타내면 뭐냐면 알짜임이 0이면 가속도도 0이다. 너무 간단하다, 그죠? 나 이런 거 너무 멋있습니다. 그쵸? 엄청 긴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탁, 글자 몇 개로만 끝내버린 거죠. 이걸 풀어서 선생님 써볼게요. 지금 시간이 지금 12분째인데 시간이 가더라도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물체에 작용하는 하는 알짜 힘이 0이면 정지한 물체는 정지하에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지금 이 길게 쓴 문장을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냥 F가 0이면 A가 0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수학의 힘이죠. 수학은 이렇게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물체장은 알점이 0이면 그 물체는 어떤 운동의 변화도 안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했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그냥 자기 가던 방향대로 빠르게 변함없이 계속 가니까 당연히 등속 직선 운동, 이걸 줄이면 등속도 운동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뉴턴 운동 제1법칙입니다. 뉴턴 운동 제1법칙은 결국 뭐냐면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느냐, 이걸 설명하는 게 뉴턴 운동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했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한다. 이게 이제 이걸 사람들은 이제 관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관성. 자기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그럼 이 관성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설명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길을 걸은 후에 바닥에 발을 구르면 신발이 눈이 틀리니까 아까 설명해 보죠. 이게 설명할 수 있겠죠? 선생님 설명 안 할게요. 각자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관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쓰는 우리 센서 중에 가속도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는 이게 기계식 가속도 센서가 있고 전자식 가속도 센서가 있는데 여기는 전자식입니다. 전자식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축전기라는 부품을 배워야 되는데 이 축전기는 요 판때기하고 판때기 사이에 판하고 판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여기에 뭔가 흐르는 전류값 전압이 달라집니다. 여기 요 판하고 판 사이 전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건데, 그럼 이 판 사이의 거리를 서로 이제 조절하는 거죠. 조절하는데 그걸 뭘로 조절하냐면 관성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기는 하나는 움직일 수 있는 전극, 하나는 고정된 전극. 두 개를 설치해 놓고 고정된 거 움직일 수 있는 전극. 고정된 애는 가만히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애가 여기 있는 거죠. 아이고. 그럼 얘가 이쪽으로 딱 가고 있다가 갑자기 탁 멈췄다. 딱 멈추면 이 움직이는 전극은 이 고정된 전극은 같이 딱 멈출 건데 움직이던 전극은 앞으로 계속 가려고 하겠죠. 그럼 이 사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뭔가 전압의 변화가 생기겠죠. 근데 갑자기 또 출발하는지 해도 또 변화가 생기겠죠. 그런 걸 측정해서 이 전압값을 측정해가지고 이때 가속이 됐냐, 뭐 갑자기 멈췄냐, 아니면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냐, 느려지고 있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관성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공학적으로 이용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잘 알아두고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이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사해서 수업 시간에 발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밤이라 힘드네요. 뉴턴 운동 제2법칙은 앞에서 계속 다 얘기했던 겁니다. 선생님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뉴턴 운동 제2법칙을 배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분들 익숙해지라고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여러분 다 들어봤던 내용이라서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먼저 알짜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짜임이란 뭐냐? 알짜임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의 합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외력의 합.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무슨 차이냐? 그렇죠. 외력하고 내력하고 무슨 차이냐? 내력은 뭐냐면 요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입자들 사이에서는 정기적인 인력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청력도 작용하고. 그럼 얘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힘은 이 물체 전체를 움직이는 데는 쓸모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서 이걸 이제 입자를 좀 크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 수레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타고 있다 해봅시다. 그럼 지금 이렇게 보면 멀리서 바라보면 멀리서 이렇게 보면 요 수레와 여러분은 수레하고 나는 이게 한 물체입니다. 한 물체. 그래서 이 물체를 이루는 성분이 수레라는 성분 입자가 있고 나라는 입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요 수레를 한번 밀어보세요. 수레를 타고 내가 수레를 한번 밀어보세요. 내가 민다고 수레가 앞으로 쫙 갈 수 있나요? 절대 못 갑니다. 그죠? 이렇게 갈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서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합니다. 자기가 있으면서 자기가 자기를 움직일 수 있는지. 저는 자기는 자기를 못 움직입니다. 수레 타고 있는 애가 아무리 밀어도 수레를 못 이게 바로 내력입니다. 내력은 이걸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력은 이 물체 자체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죠. 이런 경우 이거 시간이 가지만 그래도 나온 김에 시간이 벌써 20분이 다 돼가네. 원래 이렇게 안 하려는데 둘 다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두 사람의 한 물체라고 생각해볼게요. 한 물체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밀었다. 서로를 딱 밀었다. 그럼 이 두 개가 한 물체라면, 그럼 이 두 개 한 물체라면 이 두 사람의 요 한 가운데가 무게중심이죠. 질량중심, 무게중심이라고 합시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럼 얘가 탁 밀었다. 그러면 둘이서 쫙 밀려가겠죠. 뒤로 밀려갈 거잖아요. 뒤로 밀려가더라도 이 사람이 여기 오더라도 무게중심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내력이 작용하면 이 물체 전체의 무게중심은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주는 힘이 외력이 되는 거죠. 외력. 얘를 한 물체로 보면 외력이 되는 거예요. 그 외력을 받으니까 얘는 이리로 가는 거죠. 얘도 외력을 받으니까 이리로 가는 거고. 근데 이 두 개를 한 물체로 봐버리면 그럼 이 두 물체는 움직이지 않는 게 한 자리 가만히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어떤 물체를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때 이 물체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생각이 너무 싫다. 너무 복잡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얘랑 상호작용 서로 힘을 주고받는 다른 물체를 하나 묶어가지고 이걸 한 물체로 그냥 보는 겁니다.
한 물체로 보고 이 물체 전체를 갖고 이제 식을 풀면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게 되버려요. 서로 주고받는 힘은 절대 이 물체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럼 좀 식이 간단해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과학자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어려운 이거는 뭐다 기억을 안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알짜힘은 어떤 물체 외부에서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과 같다. 그럼 알짜힘이 작용한 결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가속도. 알짜힘이 작용한 결과는 가속도.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의 변화를 하는데 속도의 변화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 세 가지 형태가 뭐냐면 속력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방향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속력하고 방향이 동시에 변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경우가 가속도가 생기는 경우고, 이게 바로 알짜힘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런 걸 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러죠. 가속도 운동. 그래서 알짜힘이 작용한 결과는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나타낸 게 바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입니다. 그럼 뉴턴 운동 제2법칙을 할 때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알짜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긴다 그러는데, 그럼 힘이 작용할 때 이 가속도의 크기는, 속도 변화의 크기는 그 1초의 속도가 얼마씩 바뀌냐,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그랬으니까 이거의 단위는 미터 per sec거든요. 1초당, 이건 세크고 이거는 미터 per sec니까 1초당 속도의 변화. 그렇죠. 이걸 이제 간단히 줄여서는 미터 per 초로 두 번 나눈 거 세크 제곱. 미터 per 세크 제곱인데, 그러면 힘이 작용했을 때 이 가속도의 크기, 그러니까 1초당 속도의 변화의 크기, 요거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 그게 바로 이제 이 질량이라는 겁니다. 질량. 질량의 정의는 뭐냐면, 질량의 정의는 물질이 가진 고유한 양입니다. 고유한 양. 물질이 가진 고유한 양이니까, 이 고유한 양은, 이 질량이라는 것은 이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모든 기본되는 입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쿼크랑 전자가 있는데, 이 쿼크랑 전자들의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만들 때 이 쿼크랑 전자의 어떤 양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걸 질량이라고 합니다. 질량. 이 물질의 양이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해졌습니다. 얘들이 모이면 양성자, 중성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성, 중성자랑 전자랑 모이면 원자가 되는 거죠. 원자. 그럼 이 원자 한 개의 질량,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딱 정해졌죠. 헬륨 원자 한 개의 질량은 딱 정해졌습니다. 그럼 수소 원자가 12개 모였고, 탄소 원자가 6개 모였다. 그럼 이것도 이 원자들의 개수에 따라서 양이 딱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질이 가진 고유한 양인 질량은 그 물질의 원소 종류랑 개수, 원자 개수, 요거에 따라서 이미 딱 양이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질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질량은 우리 요 힘과 운동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힘든 정도입니다. 속도 변화시키기 힘든 정도. 그 말은 뭐냐면 관성의 크기가 되는 거죠. 관성의 크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질량이 크다는 말은 속도를 변화시키기 힘들다. 가속도를 만들어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질량이 크면 가속도가 작아진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질량의 정의가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힘든 정도다. 관성의 크기다. 가속도를 만들어내기가 힘든 정도다. 알겠죠? 가속도를 만들기 힘든 정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하면서 보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항상 이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때는 항상 이 물체의 질량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질량은 기호로 m으로 씁니다. mass, m으로 씁니다. 여기에 운동 제2법칙, 여기다가 내가 힘이 주어졌을 때 F는 딱 힘이 주어지면 이 질량 m이란 물체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 이게 원인이 된다. 그죠? 원인.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과학은 원인과 결과. F라는 원인이 주어지면 어떤 물체에, 이 물체의 결과로 이 물체는 힘의 방향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이 방향이 같다는 거죠. 똑같은 방향으로 뭐가 생기냐? 요게 생깁니다. 요게 바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라는 겁니다. 이게 뉴턴의 운동 제2법칙입니다. 간단합니다. 그죠? 힘이라는 알짜힘, 이 힘은 알짜힘이라는 원인이 질량 m이라는 물체에 주어지면 그 물체는 a라는 가속도를 가진데 그 가속도의 방향은 이 알짜힘의 방향과 같다는 거. 이 같은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라고 그랬으니까
그 속도의 변화는 델타 t분의 델타 v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v로 못 구할 때는 이제 이 관계를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F는 MA가 되는 거예요. MA. 그래서 어떤 물체에 주어진 알짜 힘은 이 식을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알짜 힘은 질량 M인 물체를 A로 가속시킨다 라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F라는 힘이 질량 M이라는 물체에 주어지면 F라는 힘은 질량 M이라는 물체를 A로 가속시킨다. F의 방향하고 A의 방향은 같다. 그래서 이게 뉴턴의 운동 제2법칙입니다. 그럼 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으로 우리가 이제 무게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무게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무게하고 질량은 같은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같이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의미를 구별해서 자기는 구별하면서 용어를 같이 쓰기도 하는데 우리는 엄연히 구별을 합시다. 무게하고 질량은 다른 겁니다. 무게의 정의는 뭐냐? 이 정의를 잘 기억해 두세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입니다. 결국 무게라는 건 뭐라고 하냐면 중력 크기를 구한 겁니다. 알겠죠? 그럼 중력이니까 힘의 크기죠. 힘의 크기죠. 그럼 힘은 아까 F라는 그 물체에 주어진 힘이라는 건 뭘 통해서 구할 수 있냐면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그 물체의 가속도를 곱하면 요 힘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중력이니까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중력에 의한 가속도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게는 mg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게 mg 됐나요? 그럼 선생님이 요 g값은 지구에서의 지구 중력 가속도는 이건 중력 가속도 g값은 약 9.8m/s 제곱입니다. 이건 또 약 10m/s 제곱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약 10m/s 제곱이다. 이 말은 뭐냐면 중력에 의해서는 1초 후에는 9.8m/s씩 증가하는 거죠. 그럼 정지했던 물체가 떨어진다. 그럼 처음에는 속도가 0이었다가 1초 후가 되면 속도는 9.8m/s가 되는 거죠. 2초 후가 되면 그럼 여기서 9.8 더 더해지는 거죠. 그럼 V는 19.6m/s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이거는 생각해보면 A가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그러면 델타 V는 어떻게 구합니까? 델타 V는 A 곱하기 델타 T죠. 그렇죠? 그래서 가속도를 알면 그 시간만 알면 나중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0이다. 2초 후면 애가 중력 가속도는 9.8이니까 2를 곱하면 19.6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무게라는 거는 어쨌든 무게는 중력의 크기 mg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항상 무게를 물어본다. 그러면 이거는 웨이트 무게를 물어본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맨날 딴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간다. 지구가 약간 이렇게 원동을 하기 때문에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계란형 타원형입니다. 약간 과장되게 그랬습니다. 요렇게 떨어지는 경우랑 요 극지방이랑 적도지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극지방하고 적도지방의 반지름이 다르기 때문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좀 다르거든요. 적도지방이 9.7 정도, 9.8 정도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의 무게, 똑같은 질량 M이라도 여기서의 무게는 9.8 곱하기 M이지만 여기서의 무게는 9.7 곱하기 M이죠. 그렇죠? 그럼 무게가 다릅니다. 그 몸무게를 재면 똑같이 질량이 60kg짜리인 사람이 일로 가서 잴 때랑 몸무게가 다르게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무게 단위를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100N이 얼마다? 100N의 힘의 크기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100N이라는 거는 몇 kg짜리 물체의 무게가 100N입니까? 이 100N이라는 거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이니까 그럼 얼마짜리? 10kg짜리 물체의 무게가 100N입니다. 그죠? 그럼 이걸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러면 마트에 가서 여기 쌀 10kg짜리 10kg짜리 쌀을 가만히 들고 있어 보세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100N으로 누르고 있는 힘인 거죠. 100N 이 정도구나.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고
200뉴턴, 그럼 20kg짜리 쌀. 손에 버티고 있어 보면, 아, 이게 200뉴턴 정도 되는구나. 실제로 한번 마트에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경찰과 도둑 이런 놀이 하지 말고, 가서 이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합니다. 하질 얘기도 많지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30분이 됐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자유낙하입니다. 자유낙하는 이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만 떨어질 때를 우리는 자유낙하라고 부릅니다. 자유낙하. 원래 보통 이제 다른 것까지 하면 처음에 정지했던 애가 중력에 의해서만 낙하하는 경우. 그럼 다른 힘은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공기 저항도 있는데 공기 저항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자유낙한다는 말은 중력에 의해서만 낙한다. 떨어진다. 그럼 얘는 중력에 의한 가속도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는 1초에 9.8m/s씩 증가하니까 1초에 9.8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빗물 같은 경우는 그럼 빗물이 떨어지다 보면 1초에 9.8m/s씩 증가한다. 그럼 빗물이 엄청 높은 하늘에서 어디까지 떨어지는데 10초만 걸렸다. 그럼 속력이 얼마 됩니까? 98m/s입니다. 100초 걸리면 980m/s로 떨어집니다. 이런 애들이 내 머리에 떨어지는데 1초에 1km를 가는 애들, 1km 가는 애들이죠. 980이면 1초에 1km까지 달리는 그렇게 빠른 물방울이 내 머리에 떨어지면 큰일 나죠. 머리 빵꾸 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빗물이 이렇게 속도가 이만큼 100초 지난다고 이만큼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빗물이 떨어지다 보면 공기 저항이 점점 커지거든요. 속력이 빨라지다 보면 공기 저항이 커져서 어느 순간 중력하고 공기 저항이 같아지면 이 빗물은 등속도로, 아까 우리 뉴턴의 운동 제1법칙에서 알짜임이 0이면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 한다고 그랬죠. 운동하는 애들은. 이때부터 속도 증가하지 않고 그냥 그 특정한 속도, 마지막 속도 그 값으로 천천히 그 속도로 그대로만 떨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이제 나타낸 게, 그건 이제 알짜임 관계를 갖고 우리가 생각해 본 게, 열기구에서 부력하고 중력하고, 작용하는 경우에 이 물체는 어떻게 운동하겠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이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600N이 작용하고, 이쪽으로 300N이 작용한다. 그럼 우리는 알짜임 F는 MA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알짜임은 얼마입니까? 알짜임은 600에서 300배는 300N의 힘이 윗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죠. 질량 곱하기 A. 그래서 윗방향으로 A의 가속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질량에 따라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A는 작아질 거고,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A는 커지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아는데, 맨날 까먹습니다. F는 MA에서, 이제 이게 힘의 정의입니다. 힘의 정의인데, 그럼 힘의 단위가 있겠죠. 힘의 단위는 질량이 킬로그램이니까 킬로그램. 그 다음에 가속도는 미터/세컨 제곱. 이게 힘의 단위입니다. 이게 힘의 단위인데, 이걸 이제 길게 쓰니까 귀찮으니까 이걸 이제 줄여서 뉴턴이라고 바꿔서 써줍니다. 힘의 단위도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마지막 확인 문제입니다. 이제 스카이 다이빙 하는 사람의 속력이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속력이 일정해졌습니다. 스카이 다이빙 항상 낙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속력이 V로 등속 운동한다. 왜 그럴까요? 왜 속력이 계속 점점 빨라지지 않고 왜 등속 운동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뭐하고 중력하고 공기저항이 같아지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알짜임이 0인 거죠. 이러면 알짜임이 0이 됩니다. 알짜임이 0이 되니까 뉴턴의 운동 제1법칙에서 가속도가 없는 거죠. 가속도가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물체는 속력이 또 안 움직이네. 잠시만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속력이 일정해지면, 이때 스카이다이빙 하던 사람이 속력이 일정해졌을 때 이 속력을 뭐라 부르냐면 종단 속도로 부릅니다. 종단 속도로 부르고, 이거 이제 영어로는 터미널 스피드로 부르고, 이 종단 속도에 되면 이때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그때서야 이제 낙하산을 펴는 거죠. 알겠죠?
종단 속도에 와서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속도, 그때 와서 낙하산을 탕 펼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공기 저항이 더 세지기 때문에 중력보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감속의 속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종단 속도보다. 처음에는 속도가 이렇게 막 증가하다가 종단 속도로 갔을 때 이제 낙하산을 탕 펼치면 속도는 이제 쫙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올 때는 지면에 올 때는 이제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F는 M이라는 식을 배웠으니까 요 관계를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해결해 봅시다. 질량이 1000kg인 자동차가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려면 엔진의 힘은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F는 MA. 그러니까 1000kg 곱하기 2m/s 제곱은 2000kg m/s 제곱. 단위까지 써주는 연습을 꼭 하세요. 이거는 뉴턴이니까 2000뉴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최대 힘의 크기가 700뉴턴인데 가속도가 2m/s 제곱이 나왔습니다. 질량이 얼마일까요? 그러면 F는 MA니까 그러면 700뉴턴은 M 곱하기 2m/s 제곱. 그러면 M은 2m/s 제곱분의 700뉴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700뉴턴은 킬로그램 m/s 제곱이니까 2m/s 제곱으로 나누면 m/s 제곱, m/s 제곱. 단위도 숫자랑 같은 개념이라고 그러죠. 단위도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약분되면 남는 거는 700kg. 350. 그럼 M은 350이고 단위는 킬로그램이 남았죠. 그럼 내가 지금 단위까지 이렇게 계산 연습을 해놓으면 내가 지금 구한 게 제대로 구했나 단위를 보고 질량을 구한 게 맞구나 제대로 구했는지 할 수 있죠. 내가 식을 잘못 쓰면 이 단위도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단위를 쓰면서 하는 연습을 틈틈이 처음 배울 때 해놓으면 좋습니다. 사람을 가속시키는 다리 근육의 힘 60kg짜리를 2m/s로 가속시키겠다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120뉴턴. 이건 이제 단위 바로 쓸 수 있겠죠. 뉴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관련된 연습 문제, 몇 문제를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총 복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스키 타는 사람이 P점에서부터 이렇게 쭉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Q점으로 왔었는데 점점 빨라지겠죠? 빨라집니다. 자, 속도는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속도 변합니다. 그죠? 빠르기도 변하고 방향도 같이 변합니다. P점에서 Q점까지 오는 동안에 이동거리하고 변이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동거리랑 변이 크기 누가 더 큰가요? 이동거리는 요만큼 이동거리고 변이는 요 직선거리죠. 직선거리. 당연히 이동거리가 변이의 크기보다 크겠죠. 이건 이제 기본 개념이니까 다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두 번째, ABC 물체의 운동을 같이 봅시다. A,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한다.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니까 방향이 안 바뀌겠죠. 속력이 일정 운동한다. 속력이 일정한데 빠르기도 변함이 없네요. 그러면 뭐가 없는 겁니까? 가속도가 0인 경우죠. 그럼 이 경우 알짜 A의 작용 알짜 M은 당연히 0이겠네. 결과가 0이면 원인도 0이어야 되죠. 그렇죠? 결과가 0인데 원인이 1이면 안 되죠. 0이면 0이어야 되죠. 그다음에 B,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을 한다. 속력은 일정하다. 근데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이 변하는 운동합니다. 와, 이런 거는 이 경우는 가속도 운동입니까? 가속도 운동 아닙니까? 가속도 운동이죠. 방향만 변해도 속도는 방향이 있는 애니까 속도가 변하면 가속도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가속도 운동합니다. 그러면 평균 속력하고 평균 속도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방향이 변하면 이렇게 방향이 변하면 이동거리가 항상 변이 크기보다 크다는 건 이제는 알겠죠. 그렇죠. 직선 운동할 때는 이동거리 변이가 같지만 방향을 바꾸게 되면 무조건 이동거리가 커지는 거죠. 그럼 이동거리와 관련된 게 속력이고 변이 크기에 관련된 게 속도죠. 평균. 그래서 평균 속력하고 평균 속도의 크기를 비교하면 평균 속력이 더 크겠죠. C 봅시.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다.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답니다. 그럼 속도가 변화되는 게 일정합니다.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은 운동한답니다. 이거 아까 우리 했다, 그죠? 운동하는 방향과 원래 가고 있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일정하다. 같다. 그럼 가속도의 방향이 일정한데 가속도의 크기도 일정해. 이게 가속도가
크기도 일정, 방향도 이쪽 방향으로 똑같다. 그럼 크기 일정하고 방향 일정하니까 이게 결과니까 원인이 되는 알짜임의 크기가 일정하고 방향은 이 방향과 똑같은 알짜임이 주어지는 거면 이쪽으로 힘을 주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일로 가고 있는 애를 뒤에서 더 밀어주니까 얘는 더 빨리 더 빨라지겠네. 그럼 속력 변화는 더 커진다, 그지? 빨라진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운동 상황 분석을 듣겠습니까? 네. 자, 세 가지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회전 관람차. 이건 등속 원운동입니다. 그죠? 등속 천천히. 똑같은 속도로 막 점점 빨라지거나 하지 않죠. 똑같은 속도로 쭉 돕니다. 등속 원운동 하니까 이거는 속력은 일정하고 V는 일정한데 방향이 계속 바뀝니다. 여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하니까 가속도 운동은 얘는 왔다 갔다 하니까 방향과 속력이 같이 변하는 운동. 얘는 직선 운동은 방향은 변하지 않지만 처음에 점점 빨라졌다가 다시 점점 느려지죠. 그렇죠. 속력이 계속 바뀌는 운동. 이 셋 다 가속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 빗면에서 이렇게 굴러내리던 공이 여기서 공면에서 한번 방향을 바꾸고 다시 여기서 뚜뚜뚜 가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첫 번째 구간에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죠. 그렇죠. 속력이 점점 빨라집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방향은 안 바뀌고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가속도 운동 하겠죠. 그렇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여기는 운동 방향이 안 바뀌지만 여기서는 일로 가던 애가 이제 일로 갑니다. 운동 방향이 바뀌죠. 빠르기도 여기서 점점점 여기서 최고로 제일 빨랐다가 여기서 이제 점점 느려지겠죠. 이렇게 이제 점점 올라가서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방향하고 빠르기가 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여기서는 어떤 힘만 작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딱 가는 순간 얘를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있나요, 없나요? 이거 1학년 때 좀 배웠죠, 이런 거. 앞으로 밀어주는 힘은 없습니다. 그죠? 단지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밖에 없죠. 중력밖에 작용 안 하죠.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중력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얘의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얘의 가속도는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얘의 가속도 방향은 중력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고 이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만큼 가속도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뭔가 점점 속도 빨라지고 있죠. 그럼 이쪽 방향으로 뭔가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력 중에 물체가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이 중에 빗면 때문에 이쪽으로 힘이 꺾이는 거죠. 이쪽 성분의 힘만 남는 거거든요. 그럼 일로 오면 이쪽 방향에 가속도가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의 가속도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럼 어디가 더 클까요? 여기가 더 크겠죠. 여기는 중력이 그대로 다 작용하지만 여기는 중력이 빗면이 좀 받쳐주니까 중력이 다 작용 못하고 일부만 작용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이 식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여러분이 다른 물리 공부는 안 하더라도 반드시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F는 MA. 이거 의미를 여러분들 어디 가서든 다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해보고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뉴턴운동 제3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같이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과서를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